어차피 이게 지금 정담회라서요. 정담회라서 너무 강의처럼 항상 말씀드리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뭐 지금 떡이 온 것 같은데 음료수랑 드시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면서 제가 요즘 고향 도시 포럼이 얼마 안 남았고 6월 달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센터에서 한 새벽 2시 정도에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끊겨가지고 못 가고 그 고향에 사는 여동생이 전 고향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고 옷 갈아입고 바로 나왔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오면서 고향동을 제가 지금 오늘 오면은 네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고향동은 행주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왔을 때 제가 고향동은 가급적이면 안 빼먹고 꼭 와요, 바쁘더라도. 근데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쁘면 사실은 좀 강사를 좀 바꾸거나. 근데 또 강의가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하는데 내용도 첫 강의예요. 도시재생에 의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좀 다른 분 강의를 좀 들어봐도 괜찮은데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지금 고향동을 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충북 충주 출신입니다. 마산에서 태어나서 외할머니 손에 저기 포항에서 좀 살다가 아버지께서 충북 그 음성 주덕 쪽에 큰 공사를 하셔가지고 이사 와서 거기서 계속 고등학교까지 다녔거든요. 충주를 갔더니 양반의 도시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품격이 느껴지는 게 그런 진짜로 되게 말도 좀 조심하시고 요즘은 좀 많이 변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고향동에 와서는 그 양반의 도시가 아니라 여기 고향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품격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소통이 좀 되는구나. 사실은 고향동의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참관만 하고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도 되게 힘든 지역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 진짜로 저는 이게 여기가 도시재생 할 수 있겠나? 지금 정도의 주민들의 이 갈등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되더라도 할 수 있겠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는데 고향동은 여기를 왔다 가면 하루 종일 일도 되게 잘 돼요. 기분도 좋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오늘도 가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밤새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뭔가 갔다 와서 그 지역은 안 갔으면 물론 제가 기초센터장이지만 그 지역은 웬만하면 딴 사람을 보냈으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그 생각이 들면은 강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되더라도 앞으로 누딜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부터 참여라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받아놓고도 그때부터 주민들끼리 싸움의 시작이에요. 안 되더라. 근데 여기는 오면은 그런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저도 대우를 받고 가고 너무 다 품격이 진짜 있으시고 격이 있으시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단어라든지 워딩 하시는 거 하나하나를 들어봐도 진짜 그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고향동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저의 바람, 여러분의 바람이 크시겠지만 국가공모 사업이라는 게 이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공모 사업을 위해서 또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고양시가 도시행 누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예비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 시즌 2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끝나고 어떤 색깔의 정부가 들어올지, 그다음에 같은 색깔의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대통령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무슨 말씀드렸죠? 그 영화가 뭐죠, 여러분들? 어벤져스인가요? 어벤져스가 아니라 타노스가 나오는 영화. 아직 좀 그거보다 연령대가 약간 높으신가요? 가족들 타노스가 나오는 영화. 네, 타노스가 어벤져스 맞나요? 타노스가 그 건틀렛이라는 걸 손에 자기 손에 넣고 딱 한 번 치는 순간 전 세계의 사람이 반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30년이 안 돼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가 한 5,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점을 언제 찍냐면 지금 거의 정점이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증가를 해 가다가 이게 2028년에 최고치를 찍어요, 우리나라가. 2028년. 근데 조금씩 더 당겨진대요. 조금씩 더. 처음에는 2032년으로 예측했는데 이게 한 3년이 당겨졌어요. 2028년에 5,300만 명이라는 그 5,320만 명이가 그 정도의 정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는 인구가 꺾여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획기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출산율 꼴찌. 그러니까 정말 아주 획기적이고 정말로 와 정말 우리나라가 살맛나고 집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내가 정말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뭐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 이상은 2028년에 정점을 찍고 이게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부터 옛날에 조선시대 임진왜란부터 6.25 거쳐가지고 인구가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이 인구가 반토막이 났던 적이 있어요. 2,500만 명 정도. 이 2,500만 명에서 지금 현대 이 시금의 정점을 찍는 이 시기까지 2028년까지 70년이 걸렸대요, 여러분들. 다시 회복해가지고 2,500만이 5,300만이 되는데 70년이 걸렸는데 이 2028년 이후에 이 인구가 다시 2천만 명 초반대로 떨어지는데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올라가는데 70년이 걸렸으면 내려오는데도 70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30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더 짧은 시기에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재의 인구 정책, 사회 정책, 인구 정책이라는 말 쓸 필요도 없죠. 사회 정책, 국가 정책으로 갔을 때는 아주 천재적이고 획기적이고 그런 정책으로 인구를 부양해 나가도 어차피 인구는 조금 더 늦출 뿐이지 쭉 감소해가지고 한 25년에서 30년 후에는 2,300만 명 정도로 떨어져요. 2,500만 명? 근데 지금 AI, 인공지능 저희가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되게 좋죠.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요. 로봇가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직업이 한두 개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이 반 이상이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다가온다. 갑자기 확 다가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근데 그러면 그 체감도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 체감도는 그럼 30년 2028년에 정점을 찍고 다시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30년 후에 그러면 한 2060년 정도 돼야지 2060년 정도 되면은 그때 체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구가 이미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자마자요 5년 이내에 체감하기 시작해요.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골목의 상권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팔 곳이 없잖아요. 골목 상권이 급격하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마을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는 특정 도시에 특정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몰려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도시계획가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압축 도시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의 건축물, 도시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 비용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좀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1인당 사람 한 명이 내야 될 돈, 뭐 세금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사람 한 명이 얼마 정도 돈을 내고 계신지 아세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사람 한 명당 이 도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죠. 도로가 망가지면 도로도 새로 깔아줘야 되죠. 뭐 부지보수 해야 되죠. 이런데 수도권에서는 1인당 4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대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은 사람이 없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800만 원에서 1년에 1,200만 원을 내고 있대요. 근데 현재 인구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가 반이 사라지면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당장 여기 계신 분들은 1년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지방에 내려가면은
2천만 원에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만 2천만 원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정도 세금이 거칠까요? 거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계획가라든지 행정가는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어느 순간 다가올 텐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이란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란 말이 싫대요. 그럼 쓰지 마라.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을 봐도 도시재생, 지금 도시재생이 하는 사업은요, 정부 사업 곳곳에 다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거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수면 아래에서 조금씩 각계전투하면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다 끄집어낸 거예요.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 들어와 갖고 도시재생 사업을 했나요? 아니에요. 현 정부 들어와서는 뭐가 또 문제였죠? 일자리라든지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마을을 떠나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더불어서 내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을에 일자리라든지 내 가족, 내 아들, 딸이 낳은 손자, 손녀하고 함께 이 마을에서 살았으면 그걸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뉴딜을 현 정부는 그 브랜드를 넣은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도시재생 사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있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시재생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때부터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 일반 주민이 됐든 행정가가 됐든 도시재생 죽은 걸 살린다는 거 너무 거부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 그럼 도시 회복이란 말 쓰지 뭐. 회복도 좋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아요. 대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할 거죠, 여러분들? 인구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래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냥 또 세금도 많이 거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할 수가 있나요? 했다가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정말 내 인생, 우리 가게 큰일 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채산성, 그러니까 내가 난 집이 너무 낡았어. 그러니까 나는 벌어놓은 돈이 많아. 내 통장에 한 10억, 20억이 있고 토지 여기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100억이 들어왔어. 그냥 난 좀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어. 이사 갈 수도 있고 아예 집값이 안 올라도 상관없어. 이거 허물고 내 집값이 지금 1억인데 이거 허물고 새로 짓는데 1억 5천을 더 달래. 집값보다 허물고 새로 짓는데 더 비싸. 1억 5천을 더 달라고 하는데 난 낼게. 왜냐하면 난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이걸 자기분담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시가 않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가지고 대출도 많이 받으시고 이게 지금 집이 낡아가지고 너무 환경이 안 좋은데 이걸 좀 고쳐야겠는데 고치고 싶은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억 정도 나온대. 1억이면은 좀 깨끗하게 고쳐서 쓸 수 있대. 아니면 1억이면은 여기 요 연립주택에 나랑 해가지고 한 10가구 사는데 각자 1억씩만 내면 1억 5천씩만 내면은 요 집을 그대로 허물고 똑같이 아주 깨끗하게 새로 이 연립을 져가지고 살 수 있대.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연립주택에 사는 10분 중에 나머지 9분은 어떠냐는 거죠. 힘들어요.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1금융권에서는 신용도의 문제에서 대출이 안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2금융권을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이자가 여러분 달라. 그렇죠? 이자가 완전히 달라져. 2금융권을 갔더니 1금융권에서는 3%, 4%, 5% 미만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자격 조건이 안 돼. 그래서 2금융권을 갔더니 이자를 7, 8% 막 10% 가까이 불러. 근데 거기서도 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집을 고치고 살고 싶어도 되나요? 근데 예전에 어땠죠?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1금융권이 안 되면 2금융권 사채를 써서라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내 집이 지금 1억인데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고쳤더니 이 집이 그러니까 1억을 대출 받으면 일단 이 집은 가치가 한 2억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쌤쌤인데 근데 집은 1억인데 1억을 대출 받아서 싹 고쳐놨더니 이 집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구가 막 증가하고 막 수도권에 몰릴 때는 이 집이 2억, 3억, 그러니까 3억, 4억을 가버리는 거예요. 막 1억씩은 뛰고 2배, 3배로 막 뛰어버리니까 아 괜찮아, 내가 사채라도 빌릴게. 왜냐하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분담금도 낮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그걸 이제 저희가 채산성이라 그래요. 타당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야 내가 좀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아니면 했을 때 일단 이 집값은 올라.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서 내가 손해 볼 게 없어. 좀 살다가 팔고 나가도 대출 다 감고도 내가 벤츠 하나 뽑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금요, 여러분들 그런 지역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초역세권에다가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있겠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내 여윳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갚아 나가야 되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억인 집을 1억을 빌렸으면 이제 2억인데 그 나머지 1억에서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집값이 2억에서 더 떨어져요, 이제 계속. 1억 9천, 1억 8천. 근데 그 돈은 계속 갚아야 돼.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파산이에요. 퇴직금 다 날리고. 퇴직금으로 했을 때도 퇴직금을 다 쏟아넣었을 때도 나중에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현 시점에서 당장 2021년 현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 채산성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바로 바뀌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걸 갖고 장난치냐? 개발 사업자들이 이걸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왜냐하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봐봐, 당신이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아주 멋지게 다 해봤어. 대출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대출도 다 연결해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딱 1억 5천 내시면 현재 1억 집이 3억이 돼. 그래서 5천만 원을 남길 수 있어. 3억 5천이 1억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되는 걸 조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 안 해요. 그 사람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여기 서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맞는지 이 마을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제발 정확하게 알려줘라. 정확하게 알려드려라 라는 거였죠. 그래야지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괜찮아? 그래? 그래도 나는 여유가 있어. 나는 고양동에서 이 멋지고 품격 있는 우리 고양동에서 나는 그냥 계속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거 잘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일자리가 생기면 내 아들, 딸하고 고양동에서 같이 살 거야. 그 아들, 딸이 손자, 손녀도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손자, 손녀 보고 얼굴 보고 손잡고 나들이 하고 마을이 그렇게 좀 좋게 변해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 안에다가 뭐를 담아놨냐면 소규모라도 작은 규모, 대규모가 아니라 진짜 이 집은 너무 낡아서 안 돼. 그러니까 집수리도 안 돼. 집수리조차도 안 되고 안전등급 막 뒤다놓은 데를 집수리해서 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뭐였죠? 방법이 두 가지예요. 현 정부가 뭘 고민했냐면 집수리가 가능한 곳은 뉴딜 사업이 선정되면 집수리비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집수리비를 지원해 줘요. 조금은 집을 아예 새로 허물고 고치지는 못하지만 집을 좀 수리해서 쓰세요. 창호지도 좀 창틀도 오래된 창틀도 창호도 바꿔가지고 겨울에 찬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그다음에 벽지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도 좀 바꾸게끔 그 지원을 해줘요. 근데 막 금 가고 비가 새고 야 이거는 그냥 집수리로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어떡하죠? 그건 새로 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먹고 살아가야 될 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집수리가 가능할까요? 집수리도 안 되고
허물고 새로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출도 안 돼, 3금융도 안 돼, 갚을 수도 없어. 근데 그래서 집수리를 좀 해드리려고 봤더니 야 이거 집수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 뭐 그냥 바퀴벌레에다가 비만 좀 왔다가는 그냥 불 다 들어오고 겨울에는 막 창호에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너무 열악한데 그럼 이분들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 정부가 뭘 고민했냐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면 그거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뭐였죠, 여러분들? 집수리도 하고 집수리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단순히 청년 사회주택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죠. 그렇죠? 그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주택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어요. 월요일이 와가지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가 열이 펄펄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애 없고 명지병원 가나요? 동국대병원 가나요? 아니잖아요. 동네 의원 가잖아요. 그렇죠? 없고 그냥 가잖아요. 동네 의원이 없어요. 아이가 다시 얘기를 해요. 엄마, 요 이사 온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는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던 데서는 미술 학원도 있었고 태권도 학원도 있었는데 왜 학원을 다 끊어? 부부가 둘이 맞부리 하는데 애 하나 태권도 학원, 애가 뭐 대치동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보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 미술 그림 그리고 싶어.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 동네에 있는 그런 소소한 학원들 보내달라고 하는데 동네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이 없어요. 태권도 학원 하나를 운영하려니까 관장만 있으면 되나요? 사범도 있어야 되지. 관장이 가르칠 때 사범은 또 노란 버스 태워가지고 돌아야 되지. 노란 버스도 사야 되지. 임대료도 내야 되지. 관원이 한 달에 들어오야 될 관원이 최소 한 100명은 있어야 되는데 관원들을 모집했더니 애들이 10명도 안 와요. 태권도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미술학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기억하면 뭐죠? 쌀집, 슈퍼, 그 다음에 동네 의원, 빵집, 세탁소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상 걸린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으시네요. 이제 한 4번 정도 하니까 이제 바로 다 근린 생활 시설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근린 생활 한자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근린 생활 시설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풀어버리면 가까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내 이웃과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의점, 뭐 슈퍼마켓, 쌀집, 세탁소, 동네 병원 이게 다 근린 생활 시설이에요. 이 근린 생활 시설은 여러분들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주거지가 있으면 이 주거 지역에서 5분에서 10분 이내의 도보권으로 다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려입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들이 몰려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골목상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골목상권이에요. 그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리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골목상권을 다시 살릴까? 그래서 집이 좋아져가지고 물론 선생님처럼 난 차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 일주일치 장을 다 봐놓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난 스타필드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재밌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 되게 많다라는 거죠. 맞벌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골목상권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골목상권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거를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들어가면 더 재밌거든요. 왜냐면 골목상권이 있고 골목상권 같은 전통시장이 있고 규모가 있는 전통시장이 있고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 거기까지 이제 못 가고 어쨌든 일반 근린형은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양동 일반 근린형 그런 거에 활성화 계획을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들. 짜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말씀드렸나요? 다시 뭐 지나가고요. 지나가고 그거 이제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5가지 유형 중에서 지금 일반 근린형 여기가 고양동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의 국가 공모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요 일반 근린형이 선정되면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지원받게 돼요. 100억 원 정도. 네. 이 1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되고 사업 기간은 이제 4년이고 그래서 여기가 골목 상권과 주거지가 핵심.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그림은 제가 이 PT를 한번 가져온 적이 있나요? 기억나세요?
왜 젊은 저 여자분이 그 지하철역 같은 데서 저 가방을 메고 저렇게 누워 있는지? 처음인가요, 이거는요? 이 가방 여기 써 있긴 한데 이 가방 브랜드 아시는 분 여긴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저도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이게 프라이탁이라고 나중에 한번 프라이탁이라고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가방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뭘로 가방을 만드냐면 여러분들 스위스 저도 안 가봤어요. 스위스는 안 가봤는데 이거 보니 되게 유명한 관광지고 멋진데 스위스의 취리히 막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스위스 취리히는 날씨가 되게 고약한 지역이래요. 하루에도 수시로 날씨가 변해갖고 비가 왔다 그쳤다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산을 안 갖고 나가거나 우비를 안 갖고 나가면 멋지게 스위스 취리히에 가서 내가 내 여인과 자전거로 한번 이게 그 여행하는 게 꿈이야. 갔다가 비를 홀딱 막는 거죠. 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날씨가 안 좋대요. 스위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날씨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근데 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디자이너 형제가 2명 있었어요. 직업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스위스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요. 대중교통. 이게 자전거를 타고 백팩을 메고 회사를 출근을 많이 해요. 어느 날 이 디자이너가 가방을 메고 이제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큰 중요한 디자인 회의가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막 스케치북에다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회사로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회의하려고 딱 스케치북을 꺼내니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동생이랑 고민을 합니다. 야, 이게 나만 겪는 문제일까? 스위스의 취리 날씨가 이렇다면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가 이렇게 많다면 이런 불상사를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동생이랑 고민을 해요. 방수, 비에 젖지 않는 내용물이 아주 안전하게 비에 젖지 않는 그런 가방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방수 가방을 만들면 돼요. 근데 방수천은 여러분들 되게 많아. 아시죠? 방수천도 있고 3M 방수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뿌리면 몇 달 가요. 아시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시트에도 직물 시트는 뿌리면 커피 쏟았을 때 스며들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래 못 가고 뭘 고민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방수 가방을 만드는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만들지? 그냥 동생아 너랑 나랑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가방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을 때 우리 이 취리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뭔가 좀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트럭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트럭 같은 데 보면 이게 방수포 많이 끼우잖아요. 방수포.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방수포가 다 파란색 용달차에 파란색 씌우는 거 그 방수포. 그래서 배추 싣고 이렇게 농산물 싣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방수포라 그 씌워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장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외국 같은 데 가면 이 방수포를 이렇게 다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해놔요, 여러분들. 이렇게 멋지게. 트럭도. 그런 것들 이렇게 경관을 생각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방수포가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게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를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화학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 폐기가 소각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리고 유럽은 환경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거를 태울 때 나오는 굉장히 안 좋은 물질 때문에 태울 수도 없대요. 다 법으로 금지돼 있대요. 우리나라는 저거 소각장 해보라고 다 태워버릴 텐데 못 태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으로 차도 저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방수포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처리도 안 되고. 이 두 동생이 야 어차피 좀 비슨 바래고 낡았는데 저 낡은 방수포가 짱 아니냐 방수는 저걸로 가방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저걸로 가방을 만들어 보자. 근데 되게 독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프라이탁의 강문대 보세요. 방수포의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를 오려내냐에 따라서 가방이 다 달라요. 디자인은 똑같지만 색상이 다 다르고 무늬가 달라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가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얘들의 컨셉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가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유명인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전기차 많이 타는 게 뭐냐면 나는 환경주의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타고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어쨌든 그 되게 폐기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환경주의자 이렇게 어필도 돼요. 그래서 요즘 좀 그런 의식이 있고 좀 그걸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신세대들이 이 프라이탁 가방부터 지갑부터 많이 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다가 무슨 쟤는 저렇게 무슨 그 낡은 천을 가지고 뭐 재봉질 해갖고 가방을 갖고 다녀? 그게 무시할 게 안 돼요.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그렇게 뭐 루이비통 이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렇게 가방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는 이 폐기물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데 서치하는데 세척도 빗물만 써요, 여러분들. 빗물 받아놓은 걸 저장해가지고 세척하고 그다음에 재단할 때도 딱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두 형제예요. 프라이탁을 만든. 현재는 전 세계 한 30개 정도 매장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장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간 50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고용도 여기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나는 우리 지역 주민들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여기 장애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직원의 50%가 다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본사 이게 본사 건물이에요. 본사도 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본사예요, 본사.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친환경 컨셉으로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프라이탁 매장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프라이탁 매장하고 이 본사 같은 경우는 다 폐 컨테이너로 만들었고 프라이탁 매장은 어디를 가든지 이 가방들과 함께 자전거가 있어요. 저게 자전거가 왜 있냐면 그 아이디어가 자전거 타다가 홀딱 젖었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든 프라이탁 매장은 자전거가 꼭 있어요. 이게 컨셉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프라이탁의 가치 이게 가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게 뭐가 어려워? 따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기에 숨어 있는 스토리텔링. 야,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화학물질 덩어리 비닐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었어. 그리고 공정하게 보려고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빗물이라든지 열도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재활용 열을 쓰고 취약계층, 장애인부터 해가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그리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디 있죠? 모덴 컨티뉴 아세요, 여러분들? 모덴 컨티뉴? 이거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모덴 컨티뉴에서 나온 이건 지갑인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갑이 있어요. 이렇게 카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가죽이나 이게 뭐냐면 자동차 시트에서 자동차 가죽 시트 폐차하는 자동차 가죽 시트에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요. 이 모덴.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서 아이디어 얻은지 아세요? 저 프라이탁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가죽 시트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자동차 가죽 시트가 보통 여러분들 명품 가방 만드는 루이비통 구찌 만드는 가죽에 거기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엉덩이로 수십 번씩 비비고 수만 번씩 비비잖아요. 10년 동안. 근데 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최고급 가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죽을 폐차하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모덴이 여러분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고양시에 있었어요. 그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왔을 때 고양시에 있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얘들을 만났는데 찾다 보니까 왜냐면 빨리 뭘 하나 발굴해야겠다. 사회적 기업을. 찾다가 제가 찾은 게 모덴하고 파이어마커스였어요. 다 고양시에 있어요. 고양시에 있는데 얘들은 아주 대성공했죠.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표범이라고 그래가지고 SK가 엄청나게 빌어줬어요. 최태원 회장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주문량이 폭발하잖아요. 여기는 누굴 고용했냐? 우리 고양시에도 누가 많죠, 여러분들? 파주보다 더 많다고 하던데 북한 탈주민들이 우리 고양시에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주문이 폭발하니까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조금씩 납품해야 되는데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인데 만났는데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공장을 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사회적 기업인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고양시에 온 지 한 달이 안 됐다. 앞으로 좀 논의를 좀 해보자 그랬는데 서울 은평구 있잖아요. 거기 어디죠? 거기서 공간을 준다 그래가지고 통째로 다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고양시에 지금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 파이어마커스도 고양시에 있어요. 근데 얘들은 전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못 컸는데 뭐 하냐면 얘들은 여러분들 소방차에 소방호스 있잖아요. 이것도 방수포예요.
그렇죠? 당연히 소방호수가 방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낡은 소방호스를 가지고 프라이팬처럼 가방이를 만들었어요. 얘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방이나 소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수익금의 일부를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들 저번에도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소방관들 그 끼는 장갑, 그 방염 장갑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제대로 공급 못 해준다고 말되는 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금의 일부를 소방관들 방염 장갑을 구입해서 기부하는 데 썼었어요. 근데 얘들은 왜냐면 아무리 찾아도 안 되고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 연결 안 되는 거 보면 매장은 있는 것 같은데 확 크지는 못했는데, 생각을 제가 지금 들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 지역을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아니면 좀 넓혀서 고양시에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굳이 내가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여기서 고양동 주민분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마을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도전하고 실험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쉽진 않아요. 그게 1, 2년 안에 나오면 그건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선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선수가 아니에요. 선수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한 데이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뚝딱 할 수 있지만 주민분들한테 왜 당신이 선수처럼 못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도 이제 이걸 좀 줄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4년에서 8년. 근데 4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018년도여가지고 물론 촘촘하게 그렇게 짜지는 못했지만 아주 거기에만 올인하면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면, 왜냐면 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직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회사에서 8시간 일하는 것처럼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어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한 8년에서 1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정치인 계획가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통 놓거든요. 이거를. 왜 성과가 안 나와? 근데 이 성과는 계산을 해보니까 8년에서 10년이 걸리더라. 그냥 지금처럼 4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게 2-3시간씩 나와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8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되더라. 그래서 그런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는, 진짜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지금 300만 원인데 이 직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달에 150만 원을 줄 테니까 여기서 마을을 위해서 고민해달라고, 이런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예산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라는 거고, 자, 이건 좀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세요? 이건 한번 말씀드렸나? 요거 빼고 우리 경기도에서 양평에 생들기름을 짜는 협동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멧돼지 얘기는 해드렸나요? 멧돼지 얘기? 여기가 아닌가? 행주동인가?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멧돼지에서 생들기름을 짜는 그런 마을 기업부터 지금 말씀드린 저렇게 자동차 폐시스트라든지 화물차의 폐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지역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뜯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이게 고우리 사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이 고우리 사업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와드리는 거지, 정확하게 그런 자원을 발굴하는 것들은 그 눈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여기 오신 아까 지금 소개해 주셨던 그 인피루트의 저 이사님도 유엔 헤비타트에 있다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근데 되게 뛰어난 능력자시에 맞는데 여기 안 살았잖아요. 도와주는 거지 이 지역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하고 그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한테 있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 있다라는 거고, 이 고우리 사업은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고, 누구 하나가 이 용역사, 전문 수행기관이 리드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분들하고 이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기간을 굳이 두고 싶지 않아요. 핵심 컨텐츠 하나를 발견하는데 10년, 20년이 걸려요. 제가 네스호의 네시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네스호의 네시, 그 괴물이 있냐고요. 맨날 흐릿한 사진 뜨고, 그렇죠? 실제로 내가 네시아하고 네스호에서 걸어 나온 적이 없어요. 네시가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BBC부터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자꾸 거기다가 픽션을 입혀줘요. 스토리텔링을 입혀줘요.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제가 얼마나 많아요? 700억에서 1000억을 벌어들여요. 관광 수입으로.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사기치고 뻥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 딱 하나만 쓰면은 메타픽션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야, 암묵적으로는 걔 없는 거 다 알지. 근데 이 내시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옛날부터 있었잖아. 이거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축제도 열고 뭐도 해가지고 진짜 있지도 않은 그 내시가 700억에서 1000억을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부터 해서 이야기거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어주는 건 집계기거든요. 이제 주거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삼성처럼 주거지 지원형은 주거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골목 상권을 살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뭐가 이 안 좋은 상황이 다 물러갔을 때는 다시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야 돼요. 모객. 야, 고양동을 가야 돼. 교통 접근성이 살짝 불편하긴 한데 이 고양동에 들어가서 고양 마을을 봐야 할 이유가 있어. 이게 집계이거든요. 일반 근린형은 그런 집계 기능 강화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고우리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고우리 1단계는 그런 논의의 시작이었고 고우리 2단계는 이제 뭐냐면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찾아보자. 뭐 하나도 행주에서 하나, 고양동에서 하나, 토당에서 하나 그 하나만 찾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건지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게 고우리예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시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예산 때문에 또 저도 참 시해가 가지고도 공무원분들하고도 막 언성도 높이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고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고우리가 잘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인데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머리를 맞대고 고우리 2단계 통해서 딱 하나만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 아닌 정담 말씀은 끝내고 저기 잠깐 다가하시면서 12시까지 좀 저희 차담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